비오는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제가 CBS에서 경제 프로그램으로 5년간 진행했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 쪽 관련돼서 공부를 오래 해왔고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박사과정 수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나름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절대로 경제 프로그램 근처에는 얼쩡대지도 말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깨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문을 열어드렸던 민생 정경 유착 아실 겁니다.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소비자 시각에서 가깝게 받자 이렇게 얘기해서 두 분 소장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프로인데 오늘부터 아예 제가 진행을 꿰차게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오늘부터 저희하고 함께 계속 가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예, 그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이고 지금은 이제 우분투 사회연대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 소장님 그 정말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출마하셨던 경험 살려서 알기 쉽게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있으면 좋겠는데 경제 패널들이 재밌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종횡무진 대한민국 시민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진걸 소장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큰 슬픔에 다들 빠져가지고 저도 힘이 없네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사타파 TV
애청자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왔습니다. 저는 뭐 사실 시민운동 자격은 안 되고요. 시민운동 은퇴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솔직히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경제 살리기에 작은 힘이라도 되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함까지 갖추셨다 이런 얘기를 꼭 제 입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오늘 시청자분들께 예의 지키느라고 좀 전에 정치 클리핑 할 때 얼굴에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제가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냥 눈썹만 가끔 그리는데 너무 엉망이 돼갖고 지금 꽃단장을 좀 해봤습니다. 가라앉을 때 가라앉더라도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얘기 안 할 순 없고 박원순 시장님 얘기 좀 해보죠. 다른 건 아니고 소장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아마 저희가 걱정했던 몇 안 되는 그 중국에 있는 장윤선 기자가 갑자기 연락이 왔죠. 우리 진거리 좀 잘 챙겨주세요. 타격이 클 텐데 얘기하는데 저희 모두 그때 쿵 했어요. 맞다. 안진걸 소장님이 또 시장님하고 인연이 각별한데 공식적으로 저희 방송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이발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 혼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소리 저절로 나오죠. 예. 너무 슬프죠. 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슬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원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감정이 막 다 이렇게 종합적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똑같이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으로 슬프게 하지만 이제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정책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온 동지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이렇게 너그러이 양해 구합니다. 예,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 톤부터가 그런데 우리 김인수 소장님도 말씀 좀 해주셔야죠. 예. 저도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나름 되게 오래된 인연이 갖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계하고도 아주 대단히 긴밀하게 그 모든 면에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어떨 때는 더 좋은 내용의 대안들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지방 선거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선거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선거에 출마했을 때 되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낙선한 이후에 전화하셔가지고 되게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던 그 생각이 자꾸 지금도 나고. 그럼요. 또 최근에는 마침 지난 6월 26일 날 제가 이제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만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시장님께서 되게 뜻깊은 일이고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도와주셨거든요. 직접 뭐 여러 개 만들어 보신 분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 1주년 행사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특별공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축사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김현정 위원장 고생했다는 얘기하고 또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때문에 뛰셨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이제 봤는데 얘기를 많이 못해서 서운했다면서 이제 한참 이제 또 통화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 소식 듣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SNS로 이렇게 저런 얘기들이 막 돌았잖아요, 그날. 그럼요. 그거 보고 정말 절대 일어나면 안 돼야 되는데 하는 그 일이 또 일어나서 정말 정말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저 입장에서 보면 이 정치라는 이 세계가 정말 비정하구나. 그럼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선까지의 그런 공적인 그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막 두려움 같은 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었던 그런 시민 존중 사회라든지 노동 존중 사회 그리고 뭐 참여연대를 통해 만드시고 아름다운 가게 만드시고 또 희망대학을 만드시면서 끊임없이 시민 사회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잘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게 1호 서울 지점장, 서울역장 하셨던 손숙 선생님과 제가 인연이 있어서 손숙 선생님 컴퓨터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셨을 때도 저도 많이 쫓아다녔고 저도
시민청에서 벌어지는 시장님 관련된 행사 진행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보면 저희 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오래 활동하셨는데 안 닿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서 보낼게 저희가 사실 오늘 무겁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고의는 뭐라 말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반론권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고발 해버리고 싶은데 그 아드님 문제로 도덕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정 소송은 이 무고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게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소송 쓰는 거는 똑같은 걸 써도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 하여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님 얘기를 저희가 길게 안 하는 게 오전 방송, 좀 전에 방송에서 지금은 기억하고 1년 지났을 때 시장님 저희가 유지 잊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기억하면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며칠 잠 못 자고 이러고 있었는데 안진걸 소장님 볼이 쏙 들어간 건 진짜 간만에 봐요. 이게 98년 12월 달 처음 뵀었는데요. 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될 것 같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이제 편하게 하세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도 아무튼간 98년에 예. 뵙고 2년이 꽤 됐잖아요. 예, 뭐. 20 근데 년이 사실 넘는데. 저희는 그 전에도 알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들을 몰랐어도 그분이 이미 80년대, 90년대에도 당시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에는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수없이 많은 인권변론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 공수처 예. 지금 이것도 제일 먼저 제시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공수처도 제일 먼저 해법도 제시하셨고 90년대에도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의 양심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양심수로 석방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행동해 주시고 돈 한 푼 안 받고 뭐 활동도 해주셨죠. 뭐 지금까지 한 3, 40억 기부하신 그러니까요. 전 재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분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나중에 이제 검토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유가족이 너무 걱정되는 게 그럼요. 재산을 대부분 기부하고 또 공적으로 사용해버린 바람에 전셋값이 진짜로 없으시고 지금은 부채가 7억인데 그러니까 그 부채를 딴 사람들 같으면 안 받겠다 해면 그러는데 그것도 힘드실 테고. 예. 아마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셋집이 먼저 급하고 두 번째는 부채 중에서 꼭 갚아야 될 부채는 갚아야 되잖아. 상속을 그럼요. 포기하는 방식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이 사실 조의금도 또 안 받으셔가지고 지인들이 이제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 아름아름 해갖고 전세금이라도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지금 또 너무 비참하고 힘듭니다. 법도 또 되게 매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임기 끝난 거로 간주돼가지고 공관에서도 나와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공간에서 바로 나오시는 예, 별전직 공무원들 뭐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도 그만두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런 거 보면 참 법이 되게 매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냥 내내 울고 있다가 글쎄 조문하는 분들도 고맙고 조문 안 할 자유도 존중하는데 막 뭘 조문 안 존중을 한다고 해, 하면서 그거를, 하니까 예. 조문을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야 존중하는 건데 옛날 뭐 우리 일반 상가에도 보면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 온 사람이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건 사실 굉장히 유가족들이나 망자나 모든 지인들이 고통스러운데 굳이 공개적으로 조문 안 하겠다라고 막 밝히면서 약간의 소동을 일으킨 분들은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안 오면 되잖아요. 조문 안 하시면 돼요. 조문해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그 예의나 기다림도 못하는 건지 너무 야박하고 슬펐습니다. 야박한 걸로 따지면 법에 따라서 그냥 10일자죠. 지난주에 별정직 공무원 27명의 당연 퇴직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분들도 다 바로 일자리 잃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온갖 하셨던 것들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사람이면 괴물은 되지 않으려면 이 추모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 예는 갖춰줘야 되는데 그 최소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얘기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안 소장님 들고 계신 그 메모하는 종이가 뭐예요? 아, 그 뭐예요? 뭘 들고 있어요? 아니 그 나경원이한테 온 소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거 받아보지도 않는데 김현정 우리 우분투 소장님이나 곽동수 평론가님이나 우리 애청자들한테 그래도 슬픔 와중에도 소송은 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500만 명의 서민이나 알바나 저소득층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종이를 보는데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는 안진걸 소장의 나경원 마음이 소장. 어떤지 옆에 뜯어진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그 분노감이라는 게 저도 정말 열이 받는데 이 민사로 들어왔던 거면은 나경원 같은 전 의원급 되고 법조인들이 뭔가 더 해보고 제대로 물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래서 아까 잠깐 봤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피고 얘기 피고 해가지고 주소 불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알아서 안진걸의 보내라 주소 이거죠. 불명.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뭘 소송을 할 정도면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대학교로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상지대 초빙 교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좀만 찾아도 다 아는 텐데 그러니까요. 주소 별명 그러니까 약간 잡놈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소도 불분명한 사람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꼭 이 소송은 제가 승소해가지고 오히려 나경원 씨의 온갖 문제점 지난번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30번 설명드리면 12번 고발한 것으로는 단 하나도 저희한테 소송을 못하고 고소도 안 하고 세상에 그 2005년 정봉주 전 의원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학 감사를 무마하려고 청탁했다는 의혹 그걸 민중의 소리의 기고문에 2줄 한겨레 신문에서 거의 뭐 한 10초 이야기한 거 그 2개로만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연락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겨서 오히려 그 사람의 온갖 비리들을 더 많이 밝혀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온갖 엄청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큰 분노로 우리가 화답을 해드려야죠. 더 큰 분노를 화답하면서 응원할 수 있는 뭔가도 좀 기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저도 이 방송 본격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는데 이거 시사타파도 개국본 부설 연구소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소장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예.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예. 정치연구소에 저희도 보고서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리포팅도 내고 예. 시민정치연구소 이런 건 우리 개국본이나 시사타파 TV나 예.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연구소 나는 필요하죠. 안진걸 일상적으로. 소장님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 합치셔서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보면서 저희 경제 프로입니다. 그냥 경제 아니고 딱딱하고 어려운 거 오늘자 뭐 실업급여 나갔던 게 지난달에 나갔던 게 사상 최대 금액에 나갔다고 얘기하죠. 지난달 실업급여가 1조 1천억 원이라고 뭐 경제가 무너졌다 난리치듯이 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가 줄고 있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3차 추경안이 집행되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추경안이 통과 안 돼서 우리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과연 7월 내에 집행될 거냐서부터 나가고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3차 추경에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3차 추경은 총 35조 1천억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고 크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청년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로 청년 채용이라 공정의 문제가 이제 화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과 관련된 그 뭐 청년 그 전세 임대 주택 그 지원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일자리라든지 또는 청년 창업 지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대출 지원이 좀 확대가 된 측면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특별장학금 형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되게 특이한 것은 그 방역과 관련된 뭐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그 의료 인력들 있잖아요. 네. 의료 인력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유, 교육 등에 대한 예산들을 이게 좀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도 이번에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고 지금 부족하게 돼 있던 것들을 채울 수 있게끔 예산에 담았다. 예.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통합당은 놓고 앉아서 지금 뭐 굉장히 뭘 부정한 일을 한 것처럼들 논의하고 있잖아요. 왜들 이러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아예 통합당은 논의를 거부했잖아요. 네. 아주 무책임하고 반사회적, 반국민적인 작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일각에서도 부실하다고 하고 현장에서 막 항의하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저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제1야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당연히 논의가 일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수록 제1야당을 이미 그걸 거부하고 국회를 거부하고 나가 있는 미래통합당을 응징하고 공격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일반 민주당을 제한 다른 야당들이 이건 조금 더 논의하자라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고 촉구할 수 있었는데 막 혼내듯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표결에 아니, 현장에서 항의하고 표결에도 불참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급하게 추경을 넘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11일까지 미뤄달라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다 뭐 이런 걸로 툴툴된 거 보면 서툴거나 내지는 일부러 욕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통합당이 했던 거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된 게 7월 3일이었잖아요. 근데 제출된 건 6월 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걸렸죠. 이미 네. 했고 부실로 이렇게 뭐 저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시간이 그 심사 기간이 짧아서 부실했다. 이거 내용도 어불성설인 게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통당이 늘 들어와서 이것저것 뭐 저기 삭감 많이 시키려고 하고 징계겐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간 것이지 이미 검토는 그 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그 징액된 것이 그 1조 3천억이 징액됐거든요. 이 저희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1조 5천억이 삭감이 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통당이 하는 얘기랑은 전혀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3차 추경은 아주 잘 된 거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저는 정의당이나 또는 그걸 건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이 아니라 3차 추경 힘을 실어주고 다만 자신들이 주장했던 게 일부 빠졌다면 그걸 4차 추경으로 지금 어차피 이 코로나19 상황은 하반기도 계속하기 때문에 4차 추경 논의도 해야 됩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사실 1조 안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대학들이 1차적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해 주냐는 여론이 있어서 금액이 깎였어요.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그걸 비판하면서 1차적으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불하는 걸 최대한 촉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1차 추경에서 아니 3차 추경에서 모자랐다면 4차 추경이나 다른 방식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하려면 어차피 제4차 추경 또 논의해야 됩니다. 14.3조 그대로 주면 14.3조이고 50% 줄이면 7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면 기존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거로는 어려워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건설적으로 꼭 필요했던 일들은 힘을 실어주되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사단체들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는 게 더 건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해 예산, 본 예산이 한 500조 되죠?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을 따지게 되면 실제로 지금 3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닷새했다고 욕할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35조를 며칠 만에 하는데 저희들 그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늘 끄트머리에 날짜 못 맞춰서 하는 그 시간을 따져도
거의 금액 대비 나가는 것들은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니까 통합당의 억지 부리기 생떼라고 보셔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근거로 낮춰봤을 땐 심사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런 쪽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부에서 본 예산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12월 초까지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산은 8월 15일부터 이제 8월 말경까지 매년 이제 그 다음에 결산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 제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비상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심사해서 빨리 통과시켜주는 게 그 추경에 대한 그 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인식만 그거에 대한 인정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통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발목 잡기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3차 추경이 지금 통과가 됐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돼갈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각 지자체도 추경을 또 편성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들어가는 이유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실업급여가 많이 나갔다는 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대면이 줄어들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초비상 걸렸고 예. 대형 입찰 같은 것도 사라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저임금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한편에서는 이 건물 임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월세 내기도 힘들고 주택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러다가 진짜 월세도 전세도 못 내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월세 관련된 대책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입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도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뭐부터 할까요? 두 개 가운데서. 지금 일단은 부동산 정책은 이야기 많이 나눴을 테니까 최저임금 오늘 지금 회의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최저임금 얘기해보죠. 예. 제 2차 재난지원금하고 최저임금 저는 이제 맥락이 비슷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려운 분들도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만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경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수출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우리가 제1차 재난지원금을 준 이유는 내수 여력을 회복해가지고 국내적으로 서민 가게도 돕되 그들이 소비를 해가지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경제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고용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렇죠. 작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하반기에는 추석 전에 제2차 재난지원금이 일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그럼 내수를 매번 재난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은 조금씩 급여가 올라가는 계층까지 하면 1,000만 명 안팎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2년 때처럼 많이 올리기는 또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계가 처음에 민주노총이 25% 요구했을 때 사실 노동계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지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9.8% 네. 9,430원까지 그 인상 요구안이 노동계도 상당히 그러니까 25% 요구안에서 그 다음에 16.4% 양대 노총이 그 다음에 9.8%니까 아마 이제 그 노동계 요구안이 여전히 과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애청자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제 사회정책의 타협의 산물인데 그럼요. 상당히 요구안을 합리적인 수를 낮췄다. 9.8% 물론 그것도 과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게는 여러분 동결도 아니고 삭감안을 들고 왔습니다. 1%포인트 삭감하라. 처음에는 3% 가까이 삭감하겠다 했다가 지금 이제 1% 삭감안이 8,500원을 들고 왔는데요.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일정하게 뭐 물가 아무나 안 온다겠지만 생활 물가는 일부 올랐고 거기다 마스크 비용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도 들고 있고요. 근데 동결이나 삭감안은 제가 아무리 이번에 그 노동계 안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동결이나 삭감안은 이건 너무 가혹하고 내수 경제도 더 침체시킨다. 그냥 예. 쉽게 생각하면 경영계 대기업 가운데서 코로나에 감사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서 최저 경영자나 각 기업의 이사진들이 월급 깎았다는 뉴스를 저만 못 봤나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실제로. 보너스까지 다 가져갈 것이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임금이 올라갈 텐데 누구나 알듯이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들의 임금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OECD 가운데서 최고 경영자 임금 상승률은 전 세계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이 월급 깎겠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이들이 월급을 조금만 깎아도 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상상 초월하는 분들이 몇십억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그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198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이래로 지금까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취지가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그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내수를 살려서 국민 경제 이바지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 취지를 살린다고 보면 동결이나 삭감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휴수당이 있고 또 그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지금도 11,169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 10,000원 하는 일본도 주휴수당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 비해서 훨씬 높은데 지금 너무 노동계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안 소장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2천만 명 중에 그 한 달에 급여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50%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최저임금의 문제가. 그래서 그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비상한 상황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75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사업, 개인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 기업이라든지 열악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자영업자가 750만 명이 해당되고 있거든요. 750만 명은 지금 얼마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 중에 5% 정도가 투잡을 하고 있대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분명히 자영업자들이 한 50% 정도가 고용 안 하고 자기 혼자나 가족인 노동력을 빌려서 하는 쪽들이 더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예. 투잡까지 뛰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런 상황인 것도 또 예.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사회적 대화기구 아닙니까?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니까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이 8차 전원회의인데 이게 8월 5일 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네. 최저임금을. 그래서 그 적어도 7월 15일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전후해서 이게 그 의결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심 기간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자정을 넘겨서 9차로 바꿔서 아마 이렇게 의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좀 되어지는데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요것은 조금의 유머인데 그 매블쇼라고 알죠. 팟캐스트 이제 1위 프로그램에 제가 2주에 한 번 경제 코너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제가 나가서 그동안 제가 작년까지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100% 지지했고 앞장서서 운동했던 사람인데 올해는 내가 반대한다 했더니 유튜브에 제목을 그걸 뽑은 거예요. 그럼요. 저도 민생 봤습니다. 전문가 안진걸이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한다. 반대. 그리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일부 걱정하시던데 이제 정확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는 못 올립니다. 예, 지금 우리 애청자들 댓글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냐는 의견도 올라오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경제 성장 자체가 지금 유지해도 예, 다행이죠.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데 물가 일부 오른 감안해도 그래서 좀 일부 올려주고 싶다 하더라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동결과 삭감 너무 가혹하다. 그 딱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해도 179만 원입니다. 올해 8,590원이요. 그러니까 179만 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리고 작년에 이미 2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2.87%로 사상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미 우리가 한번 감내를 했거든요. 저소득 노동자들이 한 500만 명에서 1000만. 이제 요런 점을 감안하면 제가 그래서 매블쇼에도 그랬고 다른 인터뷰에도 올해는 지금 노동계는 최종 요구한 9.8% 오늘 그다음에 사용자 측 1% 삭감했는데 오늘 8차 회에서 아마 수정안을 이분들이 조금 더 냈을 겁니다.
오늘까지 네, 내려갔죠. 오늘 수정을 내라고 이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제가 연구해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5% 인상 요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5%냐면요. 그럼 딱 시급이 9,000원이 됩니다. 맞아요.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180만 원대가 되는데 네. 그래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분명히 그 5,000원 시급 9,000원 그럴싸한데 그것도 못 주는 분들은 어떡하냐는 이제 반론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서 최대 18만 원까지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될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그럼 다 못 주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650만 명의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만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러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저시급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5만 명쯤입니다. 그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진 분들은 더 이제 못 줄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커버를 해드리고 대신에 건물주들이 임대를 너무 많이 받아가고 편의점이나 가맹점 본사들이 로얄티라든지 물품 판매 대금 너무 많이 뜯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계속 같이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영업이익을 만드는 그런 경제구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상률은 그래서 올해는 5% 정도가 제일 적당할 거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충분히 그 일부 도저히 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일부 받으면서 서로 좀 상생하고 버티는 지혜를 발휘하자. 그래서 그게 있어야죠. 예, 제가 그러니까 노동계 인상 요구안을 처음으로 정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까지는 노동계 인상 요구안에 소득주도 성장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고 그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올해는 저도 일찌감치 올해는 5% 정도 네. 사회적 타협을 하자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뭐 고백 아닌 고백이 되버렸는데 누명수가 한 7년 정도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먹고 사는 일을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못 받고서라도 일하는 시간이 더 있겠냐. 그리고 업주가 들어봅니다. 계약서 같은 거 없고 주휴수당 못 주고 여기 있는 건 그나마 맞춰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면 우수리 띄고 할래? 하게 되면 일자리 잃은 40대 50대들은 그것만으로도 90도 폴더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역으로도 150만 원 안 될 때 많았어요. 예. 험하고 무시당하고 감정 치이는 일을 해가면서 하는 게 그런 쪽인데 8천 얼마대가 올라가면서 사람을 하나 쓰는 입장이면 야박하다 이거. 경영계는 최저임금 올리면 정규직 일하는 애들 월급 올려줘야 돼. 그러니 우린 어떻게든 깎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패를 내는데 소장님 말대로 오늘 8차 지금 열리고 분명히 회의 시간이 일찍 끝나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내일 지나서 9차까지 연장될 거 내일 새벽쯤 돼갖고 얼마 나왔다. 그러면 경영계는 또 뭐라고 할 것이고 노동계는 뭐라고 할 건데 합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올해는 진짜 전 세계가 마이너스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데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노동 전문가인 김현정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해는 좀 그 결정을 의결할 때 한 당사자가 좀 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상 누구 한 사람이 열받아서 뛰어나가시죠. 그렇죠. 2018년도에는 사용자위원이 나가고 그때 16.4% 올릴 때였죠. 또 작년에는 노동자 대표들 나가가지고 사실 공익연한이 10.9%보다 높았는데 공익연한대로 그냥 또 돼버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0만 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때문에 그런 거가 이런 이제 그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간 이상 그거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결정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있다가 자기네 진영을 위해서 박차고 나는 게 멋있어 보인다. 이거 하나도 안 멋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렵지만 합의 보고 나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현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번에 한번 박차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인상안이 표결에서 더 인상안이 부결되고 그러니까. 덜 인상안이 통과돼 버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경우에 항의 표시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전상. 근데 표결과 관련돼 가지고는 끝까지 책임 있게 하는
많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공익위원을 한 명으로 더 설득해갖고 맞아요.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사용자 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래도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위원들 숫자를 그게 사회적 줄였으니까. 타협의 산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위원들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27명이시잖아요. 그분들이 1분씩만 얘기하면 30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한 2, 3분 얘기하게 되면 3시간 금방 갑니다. 이거 자기 순번 돌아오기도 힘들거니와 정해진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대표들 있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고 숫자를 줄여서 더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지금부터 한 서너 시간 후에 되겠네, 네다섯 시간 후에 한마디씩 그래도 또 뭐라고 면피라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누가 박차고 나가고 이러면 우리도 조금 시민의식이 만선진화됐는데, 이쪽은 돈이 걸려있으니까 더 첨예하지만 조금 더 잘 끌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노동계의 문제라면 사실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집 문제 중요하거든요. 이 전월세 관련된 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에 큰 비중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이야기 하나만 더 붙이면, 그 사람들은 큰 경제위기면 최저임금이 당연히 깎였으려니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IMF 이후에 2.7% 올랐고요. IMF 이후에도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2.75%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또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민생대책이라는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처럼 내년도에 내수력이 회복이 되려면 그래도 저소득층들이 지금보다 소득이 좀 늘어나야지 자기들이 계획했던 소비라도 하거나 아니면 계획된 소비보다 조금은 더 해야지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매번 재난지원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민간에서 내수력을 회복해 주는 건 최저임금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말고는 민간에서 돈이 더 생길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예. 어디에서 대기업이 지금 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 지금 사내유보금 1,000조 가까이 쌓아놓으면서 지금 고용 없는 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 지자체 역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역할밖에 기댈 게 맞습니다. 없다라는 점.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제 아마 이제 댓글은 제가 계속 살펴보는데 5%도 좀 부담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하는 분들 맨날 만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5% 정도는 오르고, 그걸 주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살뜰한 지원 대책을 병행하자는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되니까 제일 먼저 화제가 됐던 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죠. 맞습니다. 건물주들이 그래도 뭐 가수 이효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서가지고 한 달치 면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세 달에 30%를 깎아준다든지. 정말 이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제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들인데,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또 두산타워 입점 상인들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두산타워는 따박따박 다 지금 임대료 관리비를 받아가고 있다. 일부는 깎아줬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깎아준 이후에도. 왜냐하면 그렇죠. 손님은 손님은 안 오고 공실은 늘어나고, 공실이 늘어나니까 손님이 또 안 오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임대료를 둘러싼 난리가 났습니다.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이게 상가는 그래도 깎아주는 분들이라도 있지만 맞아요. 주택 건물주들은 깎아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돈 예. 없으니까 더 잘 받아야지 예.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더 올려달라는 곳도 있다. 전세집 품기 어렵다고 더 올려달라는 것도 생겼다. 이게 함께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 아니다 하면서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놔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기 근절하려고 공급이 늘어나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물건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옳은 방향입니다. 더 화끈하지 못하고 더 빨리 못해서 아쉬울 뿐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것이 임차인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입자 보호 3법이 매우 중요한, 하나가 임대차 등록제이고요, 하나가 전월 상한제이고,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 이게 임대차 지금 3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정부나 여당이 다 같이 지지하고 이건 시민사회단체 집 없는 서민들이 거의 100% 지지하는 맞습니다.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법들은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또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던 드려봅니다. 최저임금이 88년에 만들어졌다면 임대차 계약하는 보호하는 건 89년에 만들어서 너무 예, 오래됐죠. 89년도에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이 된 다음에 지금 32년째 2년만 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는 그 사이에 여러분 벌써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 주거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그러니까 분들에게는. 상가를 예. 그렇게 보호했던 이유는 정말 영세상인들이 자영업을 해가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뻔한데 그분들이 10년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 잘 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꽤 유명해지고 맛집이 되거나 유명세가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내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자. 그래서 10년으로 돼 있는 게 상가는 됩니다. 전주에서 시작됐던 반값 임대료 운동 이런 것들이 전국에 퍼지나 있는데 건물주들도 그분들은 신급인데도 인간계가 아니잖아요. 조물주. 그러니까요. 조물주의 건물주니까. 그러니까. 가득에 계시죠, 가득에. 그러니까 그쪽에 신급에 계신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인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도 이게 놓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월세를 포함해서 주택 상황 같은 것들 보면서 이 부동산을 사실 억누르면 겁나는 게 세입자들은 나도 올라갈까 봐. 걔들이 심기상에서 나 내쫓고 더 많이 그러니까요. 준다는 맞아요. 그런 걱정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셔서 소장님. 이번에 그 이제 부동산 이번에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이게 뭐 22번째인가 그렇다고 지난 6월 17일 이후에 또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발표해서 이제 또 그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인들 이런 쪽에 이제 다주택자들 문제들이 좀 불거져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기도 했는데 이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과 주택자가 있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무주택자는 느끼는 거고 같은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고액의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작은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똑같이 20% 올라도 절대적인 금액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서의 또 불공정.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항상 어느 정권마다 그렇게 이제 적어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철학적인 관점이 좀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수요라든지 가격을 자꾸 이렇게 잡아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부동산에는 좀 약간 공개념의 개념도 좀 도입을 해서 이거는 그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는 개념을 좀 정립시킬 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주는 신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0일 날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그 서민하고 이제 실소유자의 부담은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공급 측면을 대단히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세부담을 가중시켜서 다주택 팔 수 있도록 하는 그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도 예. 접근하는 말씀 중에 좀 그런데도 저는 느낌이 드는 게 왜 이러잖아요. 위안부, 경제 위안부. 그러면 그나마 좀 있는데 성노예 그러면 기분이 확 다운됩니다. 지금도 다 주택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 투기꾼들이고 한 사람이 그냥 비상식적이지만 한 사람이 10채 이상 갖고 예. 있는 사람들은 저는 명단 까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지금 정부 관료들은 자기 살던 고향에 한 채하고 서울에 사는 집 하나 있는 2채만 갖고도 비난받는데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집중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공격하는 게 부동산에 공개념을 집어넣어서 부동산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러면 저것들 또 빨갱이 얘기 꺼내고 있네. 사회주의 경제 얘기는 이러고 공격 들어가서 내내 당해왔거든요. 정말 어떤 법에서 전 부동산 3법 보면서 늘 말도 안 되는 꿈이 그래 처음에 한 5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만 까고 매년 지나서 그 다음에 30채, 20채, 10채, 5채 이하는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한 가족이 미쳐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걸로 되겠죠. 사회주의 입법이 뭐든 왜 그런 망신주기법 같은 건 만들면 안 되지? 전 그런 단순한 생각. 왜냐하면 부동산은 70년간 망쳐왔어요. 예. 정책에서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투기꾼들이 대놓고 있고 제가 경제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끔찍했던 게스트 중에 하나가 김연아 박사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 예.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입장과 부동산이 망하면 건설이 망하면 뭐 되느냐 그렇게 끔찍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도 똑같은 거 하고 지금 통합당 의원들은 종부세 낮추겠다 얘기하는데 아니 집이 노대체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는 거 그럼 불로소득 따지는 거에도 세금 내는 게 초과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게 될까봐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결국 통합당에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이 네. 비율로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많죠. 인원은 민주당은 비슷하지만 비율은 2배 정도가 높거든요. 팩트로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요. 이들은 당연히 집값이 오르고 집값은 올라서 불로소득 누리되 세금은 안 내는 걸 선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돈 받으려고들 난리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특히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일괄주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니까 주영 원내대표 보세요. 온 국민의 분노가 빗발치는데도 대놓고 일괄주택 반대한다잖아요. 왜 팔아라 그러냐. 맞아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아예 종부세 폐지한다 그러고요. 최근에 계속 망을 일삼고 있는 배현진 씨는 종부세 완화하는 법부터 냈습니다. 자기가 다음에 어떻게든 예. 당선되고 싶으니까 쇼라도 해야 되는 거죠. 통합당 의원들은 지금 1호 법안이 다 종부세 완화나 폐지거든요. 이건 투기 세력들한테 계속 날개를 달아주고 불로소득 더 누리게 하고 거기다 세금은 안 내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집값을 계속 유지하거나 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을 내놓게 한다는 게 종부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세금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면 집을 내놓을 리가 없죠. 집을 더 구입하겠죠. 이미 집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계속 시세 차익 올려갖고 떼돈 버는 걸 지금 미래통합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거기에 일부 조중동이나 경제지도 부안노동하고 있는데 이제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집값이 뛰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막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일부에서 그 마음 이해되지만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방향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핀셋에 너무 의존했거나 덜 화끈했거나 덜 속도가 제대로 안 맞았거나 이런 건 저는 NGO들도 지적하는데요. 저도 그런 점은 지적받을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바깥에 누구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명박 그 정권 때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했거든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다 푸는 정책을 썼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말기에는 약간 규제하는 쪽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 안진걸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런 측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규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을 일부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용어를 가정은 정말 바꿔서 쟤들이 농락 못하게 예. 종부세라고 하니까 그게 익숙해서 뭔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어요. 똑같은 거 왜 기저귀 팔 때도 애기들이 편해합니다 하고 엄마들이 편해합니다 하면 다르잖아요. 예. 서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택 많은 집 장사하듯이 부동산 투기꾼들 하듯이 투기꾼 방지세를 하던가 몰리지 않으면 투기세라든가 투기 근절세, 예, 뭐 어떻게 투기 됐건 근절세, 불로소득 방지세 뭐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불로소득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예. 불로소득이란 말 대신 뭔가 좀 더 정말 걔들만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법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높은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꾸 추격 매수하려는 그 심리가 확산되잖아요. 그 심리를 꺾으려면 풍부한 공급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공급도 기존에 옛날에 그것도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거든요. 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 임대사업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제도를 악용해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집을 두 더 가지-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 그 다음에 예. 뭐 임대사업자 이러니까 결국은 그 빌려서 수익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예.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과 경기도 간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 보유세죠.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그 재산세를 그 징수하게끔 해달라. 그럼 그거로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 재원으로 그 제안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1억쯤 올랐어요. 네.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9억이 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해당 없고 예. 그냥 그 정도에서 오늘 올랐나 보다 하는데 그것도 팔고 나가는 게 예전 어르신들은 살고 있는 깔고 앉아있는 집 담보배출해서 뭐 사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랬는데 집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이 한 30억쯤 되는 집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훨씬 더 저렴한 걸 사면서 요즘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해 니들 그걸로 월세 받아 먹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해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들 불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식이 됐건 서민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피해 입는 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집이 최소 지금 막 몇십 채, 대여섯 채씩 하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동안 몇 년 동안 세금 특혜를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량이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종부세를 계속 깎아버리고 무력화시키면서 투기꾼들한테 날개 달아주고 시장에 나와야 될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사업자에게 특혜가 줘버리니까 투기꾼들이 집 사갖고 또 임대사업 등록해버린 맞습니다. 거거든요. 나중에 시세차익으로 또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임대수익도 늘릴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결국은 그것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이명박 때 좋았다는 사람 인터뷰가 어디 나오고 막 그랬던데 전 정말 경악스러운 게요. 결국 그 부동산을 경기 부담으로 수단으로 악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의 4대강 사업이니 뉴타운 사업에 해서 이 부동산이 욕망이 되게 결정적으로 온 전 국민에게 부동산을 욕망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 건설회사한테 엄청난 특혜라든지 응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마구 집을 짓게 만들고 아파트 짓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실제 실수요자 없거나 돈이 없으니까 다 실수요자든 투기수자든 전부 다 빚을 내서 그걸 사게 만들었어요. 집값을 뛰게 만들고 그래놓고도 노면적 없는 종부세까지 무력화시키고 임대주택은 별로 안 짓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 욕망 구조를 이명박 때 피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뭐 뒷감당을 지금 하는 산술적으로는 거죠. 집값이 덜 뛰었을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근데 그걸로만 비교해서 잘했다는 건 완전히 센 거짓말입니다. 결국 완전히 부동산을 욕망의 대상으로 하고 빚을 내서라도 사게 만들어가지고 가수요 투기수를 엄청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부동산에 달려들게 뉴타운 때 여러분들 광풍 생각 안 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야당도 우르르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어디 지역이든 뉴타운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뽑아주세요. 이랬죠. 그래서 건설회사들하고 투기꾼들만 결국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서민 중산층들은 집을 사도 하우스포로 전전하거나 맞아요. 전세값도 따라 올랐기 때문에 렌트포가 됐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하소연했더니 또 렌트포들한테도 전월세 비용을 또 대출해 준다고 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함정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은 뻔합니다. 대출이 잘 안 되면 돈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사실은 임대 수익도 사업이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 대출도 하고 금리도 좀 봐줬더니 이자들이 이걸 사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왔었습니다. 이걸 놓고 봤는데 부동산 정책이 몇십 차다 이렇게 나가면 무슨 상관입니까? 몇십 차라도 잡으면 다행인데 예.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업계에서 제가 부동산 프로도 오래 진행하면서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예전에 곽동수의 싱싱경제 그거 할 때 CBS 곽동수의 싱싱경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싱싱경제. 제가 정말 살면서 출연료를 말한 것보다 많이 벌었던 게 강남 케이블 TV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프로를 맡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CBS 싱싱경제 말고 네, 강남 케이블 방송에서 거기서 예.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편했던 게 나가 있으면 부동산은 전부 다 약장수들이니까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프로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올랐죠?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시작해서 끌고 갔었는데 그분들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 과열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품을 빼자는 거고 사람이 살만한 집을 하게끔 저희 아들 녀석이 27인데 오늘 갑자기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일해서 언제 돈 모아서 서울 변두리에서도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애비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던 꼴은 저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집을 갖고 있건 없건 부동산을 잡아서 사람이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내 저녁에 잘 몸릴 공간 하나 좀 마련해서 그게 임대건, 자가건, 전세건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든 예. 거예요? 그래서 그 KBS 홍사훈 기자 그분이 이제 탐사 프로 전문 기자인데 네. 부동산 정책은 공산주의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팟캐스트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독일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도 보수 정당이잖아요.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니까 네. 메르켈. 3인당 아니잖아요. 녹색당도 아니고 좌파 정당 아닌데 베를린시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최근에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서민들도 힘든데 임대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죽는 사회주의 사람들 정책이죠. 아니잖아 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한 거죠. 어차피 건물주들은 지금 예를 들면 매달 200만 원씩 우리 월세를 받고 있다. 어떤 건물주가. 근데 그게 10칸이다. 그러면 월세로만 2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10칸, 5칸이어도 1,000만 원을 받고. 당신은 어차피 살잖아, 그거로. 그러니까 올리지 마. 서민들은 지금 소득이 늘어야 더 주든지 하지. 지금 코로나19 전후에서 소득이 안 늘고 있으니까 아예 5년간 동결. 이건 이제 이런 정책을 하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은 예. 특히나 한국은 뉴욕이나 뭐 이런 비싼 데 임대료고 버금갈 정도로 가격이 높은데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퍼센트로 따져서 올라간 게 많다고 치지만 거기 임대료도 그렇게 안 비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아본 예. 사람들은 독일이 그나마 임대료 비싸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라는 것 보면은 우리도 배워야 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좌파 정책이래. 왜들 이러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사회주의, 좌파니 공산주의로 하는데 주거 부동산은 정말 사회주의적으로 해도 됩니다. 주거하고 의료는 사회주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인류의 지혜입니다. 영국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의료를 왜 무상의료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회적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픈 사람 일단 고쳐준 게 인간의 도리이고 사회의 도리고 문명의 도리이고 아픈 사람 고쳐주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일 잘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주거도 똑같거든요. 서민들이 주거비에 소득의 20% 30%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쓴 사람 40% 쓰고 그러면 내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수가 계속 침체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서민 경제도 재산을 못 불리고 집도 못 사고 집값은 계속 뛰고 이런 악순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민들이 주거비를 한 10% 정도만 부담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하면 내수가 활성화될 거고 서민이 그렇게 재산 모아서 집을 언젠가 임대주택에 살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가고 집 살 사람은 저렴한 묘집을 살 수 있게 이게 맞는 나라죠. 역시 사람은 일을 하고 슬퍼하다가도 일을 해야 회복이 됩니다. 방송 시작할 때 저와 안진걸 소장 모습과 지금 보게 된 건 김현정 소장님만 원래대로 저희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때 힘이 나는데 오늘도 김현정 소장님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죠.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그 경험을 쌓면서 네.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주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 생각하는 저 생각도 정리하고.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론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여론에서 좀 뭐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여론에서 좀 안 좋게 나오면 슬쩍 바꿔 이렇게 그걸 약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보면 이번 다주택자의 세를 그 부담시키는 게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보유세,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에는 보유세가 있고 살 때 하는 취득세 그리고 팔 때 하는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거에는 또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일관되게 좀 앞으로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에 따른 또 이제 부작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벌써 이제 그 얍삽 빠른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를 통해서 또 이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온다는데 그래서 증여했을 경우는 취득세를 2배로 늘리는 그것도 지금 입법하겠다는 것도 있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를 한 채 가진 경우에도 최대 0.3%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공급을 확대하려면 실제로 공급을 좀 괜찮은 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과 그 서울시 간에 협의해서 그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도 논의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패키지로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국민들한테 좀 명확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게 가야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국회 지금 세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세 법정주의 때문에 세율도 법을 통해서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거 물론 일부 논란이 있지만 다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미통당이 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국민적 힘을 실어가지고 부동산 투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미통당을 제압하고 네. 한 사람이 일가구 일주택으로 잘 살 수 있는 일가구 주택 있는 사람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로는 살게 해주고 그래야 경제도 산다라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전국적으로 힘과 지혜를 집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바꿔서 집으면 단순하다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차를 사고 나면 찰때 취득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 관련돼서 처분하고 다른 걸로 옮겨간다고 하지만 사실 차를 팔아도 딴 걸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이 많이 생겼죠. 리스나 렌트나 잘 모르지만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복잡하게는 비용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대놓고 복잡하니까 한 달에 얼마 하게 되면 차 4번 바꾸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도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제도 속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돼 있고 비용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부동산만 반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것들은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힘들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관심 갖고 그러니까 정책이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서민들 저 아직 집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땐 종부세도 냈었지만 이것저것 하다가 바뀌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계속 다르긴 될 거고 저희가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생과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두 분 모시고 얘기할 수 있게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실시간 댓글 말고 별도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챙겨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13분이 돼서 1시간 3분이 돼서 마무리하시고 싶은 얘기들 하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상황이 정말 그 코로나19라는 그 초유의 그 경제 비상사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책무들이 다 주어졌는데 아까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아까 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회적 협의체에서 반드시 좀 적정한 율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안진걸 선수는 5%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반드시 그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룰을 좀 찾아내고 그 미비한 것들은 노동자에게 미비한 것들은 아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긴급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주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우원식 의원이 그 자영업자 그 이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하는 그 법안을 지금 발의 좀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는 뭐 지난번에 했던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로 그 최저임금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다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몹시 슬프고 우울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 중산층, 우리 시민들은 또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저부터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낸 힘은 모조리 우리 문재인 정부나 촛불시민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바랬던 서민들과 중산층들 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걱정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재벌 대기업처럼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처럼 탐욕을 부리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좀 우리들도 집 걱정,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들 대학까지는 혹시 아이가 원한다면 대학까지 교육하고 노후에 이렇게 빈곤이 시달리지 않는 정도의 나라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정경적 프로그램이 거기에 꼭 필요한 정책들, 이슈들 계속 심층적으로 다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너무 슬퍼서 힘이 없이 방송을 했는데 너그러의 용서 구합니다. 아니에요. 끄트머리 할 때는 잘하셨어요. 힘나셔서. 자, 진보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이래저래 반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나서고 있고 누가 반말짓거리라든 뭐하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혼자 잘나서 온갖 얘기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정말 나가서들 하겠죠. 꼭 필요한 경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저하고 안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김현정 소장님하고 우리 고민해야 될 건 재밌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구독자가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 우리가 예. 어렵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너무 슬퍼서 그랬으니까 아니야, 다음 주부터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장치 좀 걸고 정말 묻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을 준비해서 저도 이제 오늘 사실은 아까 방송하다 중간에 진행 맡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회,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가 더 첫 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민생 정경 육착에 힘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